예, 반갑습니다. 저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에 있는 유동현이라고 합니다. 저 제목을 너무 과하게 지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큰 의미를 드리려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런 기술이 이제 등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담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원래 수치해석, 난류, 물리, 요거를 평생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대부분 기계공학 전공이실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전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즘 많은 우리 연구에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 중에 강화학습을 어떻게 우리 지금 말씀드린 저희 수치해석으로 물리 문제, 기계공학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 이제 유체역학 혹은 추진 이런 거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마 동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쪽 분야에 오랜 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이 있어가지고 성능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요 날개들, 우리 블레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패시지를 따내가지고 유동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어디서 박리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여기가 문제구나 하고 그걸 고치고, 이런 게 아마 루틴한 그런 일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계공학에 그런 작업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이게 이제 복잡하고 형태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단순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우리 다루는 문제들이 복잡합니다. 형상적으로 복잡하고,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게재되는 물리 현상이 비선형적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려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이런 비선형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당히 경험적이고 시행착오적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특히 연구실에서 좀 지오메트리 복잡한 문제를 주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이유는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실험을 선호하지 수치 해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비싸거나 이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수치 해석이 우리가 이제 썼었고, 최근에는 수치 해석 결과가 더 릴라이어블하기도 하다라는 측면도 있어서 수치 해석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유체역학 문제를 블레이드 패시지에 대해서 푼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떤 조건에 대해서 블레이드 모양이 있고 그 모양에 대해서 우리 계산 격자라는 거를 만들죠. 그래야 FDM이나 FVM, FEM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결과가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실험이 있으면 실험이랑 비교해가지고 얼추 잘 맞으면 끝났다 이렇게 할 거고, 좀 더 욕심 있는 학생은 내 결과가 이게 충분히 정확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격자를 좀 더 리파인 해가지고 결과를 보자. 이런 소위 그리드 테스트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죠. 일반적으로 한 번에 안 나오고 계산도 막 터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페인풀 할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페인풀한 작업을 거쳐서 얻은 결과가 상당히 우리 엔지니어 디펜던트 하다는 점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런 격자를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격자를 선호하기도 하고, 정말 선호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하는 격자 생성기의 디펜던시도 있을 거고, 이게 컨버지 됐다 해도 실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실험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이게 이제 수체석적으로 에러를 분석해 본다든지 하면 격자의 모양이랄지 해상도랄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른 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고통스러운 작업을 우리가 루틴하게 하는데, 실제 이걸 루틴하게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 기계공학에서는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막 커플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바뀌면 또 저 조건이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아까 패시지 하나를 고친다 그러면 그 이쁜 날개 모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날개 모양을 그렇게 자유롭게 막 바꿔가려면은 그 날개 하나도 한 20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그렇게 예쁜 날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가 이제 블레이드 하나에도 한 20개쯤 되는데 요 터빈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고 작은 놈, 큰 놈, 뭐 두꺼운 놈, 얇은 놈 다 이유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에 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조인트 되고 커넥티드 되고 하여튼 아주 복잡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달성해야 되는 목적도 교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학력만 좀 줄여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갔더니만 그러면은 이제는 저기 양학비도 좀 줄여봐봐 뭐 키워봐봐 계속 요구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고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경험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되면 얘는 고정하고 얘를 하면 될 거야 라는 이런 이제 경험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순위 결정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 다 목적, 최적화,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미제이션 이런 것들은 많이 다뤄왔어요. 우리 뭐 선형대수 기반으로 여러 기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유체역학이나 뭐 고체역학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문제를 주면 우리 문제 푸는 방식도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시기도 하죠. 조건을 정해라. 이 조건일 때 이러한 문제에 답을 얻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그 특정 조건을 정의하고 그 조건에 만족하는 상태에서 목적 여러 개를 최적화하는 그런 최적화 방법을 썼던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미제이션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다양한 어떤 물리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뭐 시스템이 인벌브 된다면 뭐 멀티 디스플리너리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컨디션이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새로운 컨디션에 대해서 또 최적화를 그 반복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같은 비행기인데 처음에는 비행기는 거의 90% 이상은 크루즈 하는 데 쓰니까 크루즈에 최적화를 해. 그러다가 이제 잘 되고 뭐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랜딩이나 테이크오프 하는데 런웨이가 너무 길어. 그것도 최적화를 해야 돼. 그러면 조건을 바꿔서 하죠. 조건을 바꿔서 그거 하는데 문제는 크루즈하고 랜딩, 테이크오프 다 조건이 다르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가 또 다 다르다는 데 있어요. 그럼 뭐를 어떻게 얼마나 가정을 줘가지고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이제 정해가지고 최적화를 했다면 만약에 이 조건의 축이 이렇게 단절된 어떤 특정 값이 아니라 연속인 축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심플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이 조건의 축을 이렇게 단절된 디스크리트한 상태로 하지 않고 연속인 어떤 축으로 본다면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기계공학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유체역학을 예를 들자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게 유소 혹은 뭐 밀도 뭐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온도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무차원화 하면 여러분들이 얻는 무차원 수가 레이놀드 수, 마크 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시간에 레이놀드 수의 변화에 따른 소위 천위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측류에서 난류로 가고 그 사이에는 천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 라고 돼 있고 실험 데이터를 봐도 상당히 스캐터 돼 있고 그런 상태죠. 비선형적이고 어렵습니다. 마크스도 마찬가지. 이건 심지어 더 익스트림합니다. 마크스가 1보다 작으면 샥이라는 게 없는데 1보다 커지는 순간 갑자기 샥이 생겨버려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세팅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 엄청난 비선형성을 이 조건의 축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선형 대수 기법 기반의 혹은 선형 기술 기반의 이 멀티 오브젝티브 최적화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간이 3차원만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건의 축을 하나, 목적의 축을 두 개로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조건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목적도 두 개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상의 차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적화 기술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게 지금 보시는 이 새를, 이 비둘기를 훈련시키는 것 같은 강화학습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 스키너라는 교수님은 심리학자, 하버드의 심리학자시고, 요게 실제 1950년도에 실험한 그 영상인데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기면은 저렇게 먹이를 주고, 지면은 안 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고, 또 어떤 테스트를 보면, 지면은 때려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비슷한 자료를 여러 번 발표했는데 교수님들 들으시고 매니저님들 들으시라고 처벌보다는 보상이 학습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못해도 처벌하지 마시고 보상을 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스키너 교수님의 이제 결론이고 그거를 우리가 그때부터 이러한 방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그 말이 심리학에서 나온 거죠. 똑같은 거를 우리 컴퓨터상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축은 목적 양력 계수, 하나의 축은 목적 양항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레이놀드 수. 아까 레이놀드 수에 대해서는 보시는 숫자가 측류에서 난류까지 다 커버하는 축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빨갛게 이제 점들이 찍혀가는데, 요게 아까 새가 그 탁구하는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요러한 시도를 네가 해봐. 근데 그 시도에 네가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 조건에 대해서 목적 두 개가 제일 좋을 때야. 그러면 내가 1점을 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는 0점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요 그림에서 이렇게 디스크릿한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매번 이 최적화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비선형성을 회피하거나 반영해가지고 전체 도메인에서 최적화의 집합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파레토 프론트라고 하는 거죠. 다만 다른 점이 어떤 고정된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 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 변수 레이놀드 수에 대해서 각각 최적화에 해당하는 특히 날개의 변화에 대한 변수 분포하고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컨벡시티가 없다든지 심지어는 요 레이놀드 수 이쪽에서 천이가 있는데 그때는 해가 없어 라고 준 이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적용한 솔버가 아주 간단한 솔버라서 천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최적화 방법이 이런 안 되는 데가 있으면 뻥 터져버리고 난 하고 발산하거나 멈춰버리는 데 비해서 신경망은 또 배워요. 아, 여긴 내가 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빈칸으로 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솔버 디펜던트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학습이 된 신경망, 그리고 최적화
해의 집합, 파레토 프론트라는 걸 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밑에 요 그림 빨간 점이 내가 어떤 조건 레이놀즈 수에서 양력계수, 양항비가 얼마인 모양, 날개 모양을 알고 싶어 하면 그 20개 파라미터의 조합을 알고 있는 거고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학습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학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100분의 1초, 여러분 게임하시는 GPU 써도 100분의 1초 미만으로 바로 날개 모양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개 모양이 바뀌는 비행기는 현재는 없죠. 그렇지만 항공하시는 분들 중에는 모핑하는 날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백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기술을 아까 그 페인풀한 작업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두 단계로 우리 그 루틴한 작업을 나눠봤어요. 자, 날개 모양이 있는데 이 날개 모양이 사실 바뀔 때마다 우리가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한 날개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날개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아까 레이놀즈 수 하나만 봤는데 사실 우리가 유체기계에 그러면 두 가지 무차원 수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레이놀즈 수, 그 다음 하나가 마크 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사 앵글, 이 날개를 그 어떤 각도로 유체가 맞받음하느냐. 요게 이제 세 개가 주 변수예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아까 말씀드린 고정된 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속축 세 개의 조건축으로 볼 겁니다. 동시에 요 날개 모양은 신경망이 20개의 파라미터를 맘대로 조합을 해서 가능한 한 모든 날개를 만들고 혼자 계산 격자를 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 하는 거예요. 똑같이 CFD를 합니다. 해가지고 아까 요 컨버지 된 솔루션을 얘가 이 이터레이션 하지 않고 한 번에 얻을 수 있을까? 아까 날개 모양 만드는 거 한 번에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요거는 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에 대해서 대충은 아실 것 같고 그걸 도표화한 거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 가장 흔한 가장 최신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최신의 알고리즘까지 필요 없습니다. 액터 크리틱 기반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강화학습으로 그 최적의 메시를 얘가 짜게끔 훈련을 시키려면 임의의 블레이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0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이제 조합을 막 만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날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날개 모양을 만들고 그 날개 모양에 적합한 매싱을 스스로 하게끔 할 겁니다. 요 매시를 짜는데 이제 저희가 엘리트 타입의 매시를 짜도록 코드를 만들었고 요 매시 제너레이터가 좋은 매시를 짜게끔 인간이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도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요 20개 조합으로 날개 만들고 20개 조합으로 메시를 짜서 잘했느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그리드, 헥사 형태의 그리드에서는 흔히 보는 게 스큐니스, 얘가 얼마나 찌그러졌느냐. 그 다음에 면적, 그 자코비안의 그 디터미넌트 값, 요 두 가지 값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 값이 좋으면 높은 점수를 주고 낮으면 뭐 빵점을 줘서 이 작업을 반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시는 요 위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날개 모양이 막 임의로 바뀌고 처음엔 그리드가 되게 못생기고 뭐 이상하죠. 요쯤에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에피소드가 증가되고 되면 놀랍게도 수렴해요. 그 수렴은 여기 보시는 고정된 메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특정 메시에 대해서 얘가 한 10의 5승번 정도 엄청나죠. 이 작업을 얘가 혼자 막 진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블레이드를 줘도
최적의 메시를 한 번에 짜줘요. 이게 진짜 최적인지 어떻게 하냐? 스크래치부터 다시 해보면 되죠. 그러면 놀랍게도 최적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메시 퀄러티를 얻지 못합니다. 저희가 가진 툴로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CFD 결과인데, CFD 결과는 우리가 최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리드를 지금 쓴 것보다 2배 했을 때 해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가지고 하죠. 똑같이 이 아까 앞단에서 만든 그리드를 가지고 2배 레졸루션으로 CFD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해의 차이를 가지고 차가 적으면 리워드가 큰 거고 차가 크면 리워드가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 과정에는 정말 지오메트릭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 특성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특히 레이놀드스나 마크스. 예를 들어 마크스가 1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서브소닉 해서 샥이 없죠. 근데 1보다 커지거나 그러면 샥이 생겨서 메시가 그쪽으로 몰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준 조건에 대해서 이 날개 모양이라면 샥이 어디에 생길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메시를 거기에 리파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레이놀즈스는 우리가 유체기계에서 보는 레이놀즈스 범위, 그 다음에 마크스도 유체기계에서 흔히 보는 범위, 앵그러버텍도 그렇게 하고 연속의 축으로 놓고 최적화를 CFD를 시킨 거예요. 날개 모양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아까 1단에서 짠 그리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누가 CFD 결과가 최적이 되도록 배워봐 한 겁니다. 역시 해보면 이렇게 천천히 수렴을 합니다. 엄청 오래 걸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만 번 이상의 CFD를 해야 됩니다. 2D예요. 그리고 256개 에이전트를 쓰면 대충 8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관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스스로 메시 만들고 그리드 날개 만들고 혼자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8주 동안 돌려놓고 그냥 딴 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서브소닉에 맞게끔 그 월에서의 그리드 분포랄지 뭐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막 조절할 수 있어요. 샥이 있으면 샥에 잘 캡처가 되도록 짭니다. 짜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간이 요 날개, 우리 상당히 유명한 날개인데 그 날개 CFD 제일 정확하다는 결과보다 더 정확하게 나와요, 실제.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분이 이제 그렇게 정확한 그리드를 짜지 못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 임의의 모양도 이터레이션 없이 한 번에 짜고 빨간 선, 파란 선이 겹쳐 있는 건 완전히 컨버지된 솔루션이라는 의미죠. 이건 뭐 심지어 이렇게 박리가 커가지고 우리가 오프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해냅니다. 중요한 건 얘는 더 이상 이제 훈련도 필요 없고 문제만 주면 바로 답을 준다는 데 있는 거죠. 이거를 뭐에 써먹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이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2D에서 배웠다 말씀을 드렸는데 3D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3D로 확장하는 이유는 날개가 3D잖아요. 그렇죠? 이 허브에서 T까지 날개가 이렇게 스팬 방향으로 가고 트위스트 되고 날개 모양이 다르고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얘는 회전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회전하니까 허브에서 스팬으로 갈수록 속도가 다르겠죠. 유체의 속도가 다를 거고 입사각이 다를 거고 마크스가 다를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다 학습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2D 단면에 대해서는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없는 게 뭡니까? 3차원 효과가 없죠. 신경망이 좋은 점은 전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거의 유사한 일을 합니다. 얘가 배운 거를 바탕으로 조금만 더 가르쳐주면 그거에 그 부가되는 지식을 빨리 배워요. 그래서 3차원 효과가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몇 번 트레이닝을 시켜주면 돼요. 아까 제가 이거 8주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3D CFD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 생각을 하면 애당초 3D에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1년이 걸려도 저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해보면 놀랍게도 10번 미만으로 이 3D 효과를 얘가 배워요. 그러니까 3차원의 CFD를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충분히 정확한 값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뭐 HPC는 압축기고 뭐 그런데 1단, 10단 이런 날개 모양 다양해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우리가 벤치마크 문제에 이제 대입을 해본 거죠. 요게 그 나사의 에너지 이피션트 엔진이라고 유체기기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엔진입니다. GE 에어크래프트 엔진하고 나사하고 여기 보시면 70년대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상업용으로 한 게 아니라 나사에다가 실제 이걸 만들어 놓고 너네가 공개했어요. CAD 파일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너네가 마음대로 수정해가지고 이거보다 낫게 해봐. 한 게 45년 걸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는 2015년도에 이제 이게 최고다 하고 퍼블리시가 된 겁니다. 나사 테크니컬 리포트로 있고, 뭐 CAD 파일이고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얼마나 최적이냐? 정말 최적이에요. 효율이 터빈 1단인데 93%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인지는 아마 기계공학에서 유체기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가 뭐 두산이든 하나든 80 후반대면 잘했다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HPT를 93% 한 거 대단한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 엄청나게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이 됐어요. 요거를 말씀드린 신경망 기술을 썼더니만 효율이 아까 7번 정도 3D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한 1.12%. 이미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1% 올리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얼마나 어렵냐? 손실을 20% 이상 줄여야 돼요. 근데 인간이 45년 한 거보다 요거 하는 데는 20시간 걸리거든요. 20시간에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날개 모양이 축 따라 다르고 아까 우리 이 세미나의 주제가 물리 기반인데 물리적으로 선험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고 결과론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더 낫구나를 아는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구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자력 그 주기기에 발리는 이제 노즐이고 구조 해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임의의 시방서라는 걸 주고 이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최적의 모양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SMR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그 두산이나 이런 데는 파운드리 개념의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도면이 다양한 게 올 거고 그때마다 매번 인간이 설계를 하는 건 어려우니 이 조건의 범주를 넓게 잡아놓고 미리 설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바로 얻어 쓸 수 있지 않을까?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제 3일 정도 훈련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최적회는 한 100분의 1초 시간으로 구해내고 기존 대비 응력도 뭐 3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노즐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트랜스퍼 러닝 시키면 아주 다양한 노즐들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신경망 기술이다 보니까 이 각각이 마치 아바타, 에이전트 같이 작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2D 할 때도 250개 에이전트로 나눠서 해서 더해가지고 빨리 학습을 시켰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기계는 여러 단이 있거든요. 이 단을 한 번에 다 하는 건 정말 무식한 일이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는 앞단에, 나는 뒷단 할게. 얘들은 우리 인간하고 달리 싸우질 않아요. 아주 잘 지내고 잘 협동합니다. 1단하고 2단이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최적화를 하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안 걸려요. 놀랍게도. 그림이 바뀌고 있잖아요. 왜 안 걸릴까요? 이미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한 최적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단이 모양을 바꿔서 뒷단에 갈 때 조건이 이걸로 바뀌었어. 그럼 너 모양 빨리 바꿔. 뒷단이 바뀌었으니까 앞단이 더 바뀌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나온 건 다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이게 어떤 위기감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그 CFD 혹은 CASD 구조에서 이런 우리 CA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휴먼 인더 루브의 이런 작업이었다면, 이제 AI 인더 루브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 CA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제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이, 그 1950년도에서 60년도 나사 랭리 그 사무실 그림인데, 혹시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요거가 컴퓨터 아니냐 그러고, 또 요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숨어 있는 거.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으신지? 이 아줌마들이에요, 사람. 실제로 우리가 그 옥스퍼드 사전에 컴퓨터를 치면 제일 중요한 뜻부터 나오잖아요. 1번 뜻이 계산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라는 용어를 만들 때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지금은 누구도 이 컴퓨터를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제 생각에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CA 하는 엔지니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만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신경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요 신경망을 잘 쓰는 엔지니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나 두 개 정도 짧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궁금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있어서 학습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에이전트 간의 강학습이라는 게 보상으로 피드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에이전트 간의 그 보상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피드백이 들어가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공통된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아까 터빈 1단, 2단 말씀드렸는데, 그 공동된 목표는 효율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너네 두 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효율이 최적이 되면 잘한 거고, 못하면 못한 거니까 다시 잘해봐.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럼 혹시 같이, 그러니까 보상의 목적은 다 다른데 평가할 때 다 묶어서 같이 평가를 하는 걸까요? 다양할 수가 있는데 각자 에이전트의 목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걔네들이 협력을 해서 달성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목적이 일단 학습이 된 목적 중에는 있어야 될 거고. 예. 3차원 문제가 여기서 쉬웠던 이유는 유체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요 축 방향으로 날개죠, 여전히. 그리고 다만 바뀌는 게 조건만 바뀌는 정도 수준이니까 얘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지오메트리컬리 2D와 3D의 연계가 쉽지 않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슷하게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어요. 하이어라키컬 어프로치를 쓰는데, 예를 들어 어떤 복잡한 문제에 콜스하게 격자를 짜고 대략적인 해를 구하도록 학습을 한 다음에 조금씩 더 정교한 해를 학습하도록 하면 훨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기는 한데, 사람이 유체 기계를 설계할 때는 1D하고 2D 그 스로플로라는 거라고 2D 렌스하고 3D 가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지금 저희 신경망 학습시킬 때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는 거랑 똑같이 해가지고 초기 설계, 개념 설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쉬운 거부터 가르쳐주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부터 그 다음에 어려운 쪽으로 가면 세이브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아유,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연 해주신 이소영 교수님께 감사하고 예, 부탁드립니다. 예.